2017년, 8년도에 트랜스포머가 나오면서 기존에 비해서 100배 이상 인공지능의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다는 것이고요. 올해, 내년, 후년까지 핵심은 바로 AI 에이전트 마켓하고 에이전트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브로커 역할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산업에 AI가 에이전트로 들어가고 검색 AI하고 결합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는 것, 올해부터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솔트룩스 대표를 맡고 있기도 하고요. 협회나 다양한 기관에서 부회장, 기관장 등의 업무도 해왔습니다. 대학에서도 한 3, 4년 동안에 대학 교수도 겸임 혹은 특임 교수로 일을 해왔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저보고 어떤 분들이 무슨 유튜버 아니냐 이런 질문도 하는데 전혀 아니고요. 솔트룩스와 솔트룩스 그룹사를 운영하고 있는 경영인이자 AI 전문가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AI 기술, 현재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 상태인가요? AI 역사는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됐어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도 AI에 관련된 연구가 활발할 정도이고요. 실제로 인공지능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80년이 넘었습니다. 그 80년의 오랜 기간 동안에 연구해왔던 것이 이제 최근에 꽃을 피웠는데, 그 꽃을 피운 거의 중심에는 보통 얘기하는 거대 언어 모델, 줄여서는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 LLM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그리고 그걸 활용한 서비스가 바로 챗GPT인 거죠. 그래서 최근 3, 4년 동안에 가장 큰 진보는 더 큰 거대 언어 모델이 더 똑똑하게 우리가 질문하면 대답을 해왔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참고화면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보시는 게 젠 AI 모먼트라고 해서 그동안 지난 10년간 동안에 인공지능이 얼마나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제가 일일이 점을 찍은 건데, 가로축은 연도이고 세로축은 인공지능 뇌의 크기입니다. 근데 한 칸이 1, 2, 3, 4로 증가되지 않고 일십, 백, 천, 만식으로 10배씩 증가되는 그래프예요. 그리고 2017년, 8년도에 트랜스포머가 나오면서 실제로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2배 정도 빨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2배가 아니라 일십, 백, 천 이렇게 증가되는 스케일을 우리가 로그 스케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정확히 보면은 10의 2승만큼 빨라진 거니까 기존에 비해서 100배 이상 인공지능의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다는 것이고요. 최근에 가장 많이 발전했던 거는 오픈 AI의 챗GPT 사용하는 GPT 4.5가 나왔고, 아마 그게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 중에 가장 큰 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후에도 많은 시도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더 큰 인공지능을 만드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더 큰 걸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기 때문에 혹시 더 크게 안 만들고 더 똑똑하게 만들 방법은 없나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첨부 화면을 보면 하나의 가지가 뻗어 나왔어요. 그런 더 큰 걸, 더 많은 데이터를 더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더 똑똑하고 쓸모있는 인공지능을 만들면 안 될까 하는 식의 연구 발전이 지속적으로 있었고요. 사실은 한 달 전에 그 접점에서 딥시크라는 모델이 나왔고, 그게 이제 세상이 아주 큰 걸 만들지 않아도 더 똑똑한 인공지능을 더 경쟁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던 거죠. 그리고 바야흐로 그 인공지능 시장이 이제는 모델이라고 얘기하는,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챗GPT 같은 것에서 이제는 에이전트 시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AI 개발에서 주요하게 봐야 할 부분들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주요하게 보실 점은 크게 두 축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 첫 번째 문제로 가장 많이 거론이 됐던 것은 환각현상이에요. 환각현상은 인공지능이 거짓말로 하거나 그림을 그릴 때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은 사람 손가락 5개인데 손가락 6개를 그리기도 하고 눈 3개인 동물을 그리기도 하는 거죠. 이런 형태로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게 단순히 글이나 그림뿐만 아니라 음성 인식과 음성 합성 같은 거를 할 때도 거짓말을 하기로 하고 환청을 듣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루시네이션 혹은 환각현상이라는데 이게 중요한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한 번 학습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학습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보안 문제가 있기도 하고요. 국가 단위나 아니면 기업체에서는 우리 회사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챗GPT에 줘서 학습을 시키거나 챗GPT에 물어보기가 곤란한 문제가 있는 거죠. 마지막 문제는 그걸 사용하는 비용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비용이 인공지능에서 지난 3, 4년 동안에 가져온 문제인데, 이거를 지난 4년 동안의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이제 경제성을 확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거, 거짓말하는 걸 줄이기 위해서 더 큰 인공지능 뇌를 만들기도 하고요. 검색이라는 것을 결합해서 하는 기술을 G라고 합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우리말로는 검색 증강 생성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인공지능이 거짓말도 덜 하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최신 정보도 확보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비유를 들어요. 기존의 챗GPT 같은 경우다. 그러면 열심히 1년 동안 공부를 해서 1년 후에도 외워서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최신 정보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답변을 할 때 인공지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구글도 사용하고 네이버도 사용해서 검색까지 해서 최신 정보까지 확보해서 네가 읽어보고 답을 줘. 이게 바로 RAG라는 기술이에요. RAG 기술을 사용을 하면은 거짓말도 덜 하고 최신 정보도 확보하는 거죠. 여기다 이제 최신 동향으로 빠르게 발전한 게 바로 온 디바이스하고 온 프레미스입니다. 이제 거대한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 작아지기도 하고 전문화되니까 이 인공지능을 휴대폰 위에 올리기도 하고 컴퓨터 데스크탑에 올리기도 하는 거죠. 또 다른 큰 변화는 바로 큰 것만 만드는 게 아니라 전문화되어 있는 인공지능 여럿이서 협업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걸 MOE 기술이라고 해요. MOE는 약자가 Mixture of Expert예요. 말 그대로 전문가들을 섞어 놓는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1조를 들여서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100억씩 들여서 만드는 인공지능 10개를 갖고 1000억만 들여서도 1조보다 똑똑해질 수가 있는 방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증류 기법이라는 방법, 또 양자화, 마지막으로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하는 것을 결합을 시키는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얘기하는 기술까지가 최근 들어서 기술의 핵심적인 동향이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이 따로따로의 기술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딥시크와 같은 형태처럼 더 똑똑하지만 더 깊게 생각하지만 더 낮은 가격, 10분의 1, 20분의 1 가격으로 만들 수 있고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만들어지는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 얘기가 아니라 젠슨 황의 얘기로 좀 설명을 좀 해볼까 해요. 젠슨 황이 올 초에 CES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인공지능 발전 단계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첫 단계가 2012년에 알렉스넷이라고 했는데 그건 이미지 인식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퍼셉션 AI라고 얘기하는 거는 인지 AI인데 또는 인식 AI인데 음성 인식을 하거나 이미지 인식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걸로 가장 크게 도입이 돼서 성공한 사례가 바로 우리 엑스레이를 찍거나 MRI 같은 거를 찍는다 그러면은 영상과 관련된 걸로 영상의학, 영상의료를 하잖아요. 이 부분이 의사 선생님 수준으로 높아지게 된 거죠.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집적된 게 바로 생성 인공지능입니다. 챗GPT 같은 거나 달리 같은 형태로 글도 생성하고 말도 생성하고 영상도 생성하고 이미지도 생성한 거죠. 여기 시장에 임팩트를 준 건 바로 디지털 마케팅 부분. 그리고 바로 컨텐트 크리에이션, 오늘 이런 형태처럼 영상을 생성하거나 글을 생성하는 부분에서 챗GPT와 같은 것들이 대폭적으로 사용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뭐냐라고 하는 게 바로 에이전틱 AI입니다. 우리나라는 AI 에이전트라고 말을 쓰기도 해요. AI 에이전트는 기존에 있던 생성 AI나 퍼셉션 AI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생성 AI하고 퍼셉션 AI는 모델이라는 거에 중심이었어요. 그 모델은 데이터로 갖고 학습을 하면은 데이터 덩어리인 모델을 만들게 되고 이건 우리가 AI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럼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데이터를 나오는 거예요. 질문을 텍스트로 집어넣으면 답변을 텍스트로 만드는 거죠. 질문이나 그 이미지를 생성하는 걸 프롬프트를 넣으면은 모델이란 데이터가 생성을 이미지란 거나 영상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죠. 결국은 데이터를 넣으면 데이터를 나오는 식이라면 에이전트 AI는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명령을 하면 행동에 움직이고 행동을 도출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걸 의미를 해요. 근데 그 중간에 두 가지의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 들어갑니다. 기존에는 생성 모델이라는 거였는데 여기는 추론이라는 것과 플래닝, 다시 얘기해서 계획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래서 리즈닝 플래닝이라는 게 들어가서 데이터가 들어와서 행동까지 결과로 만들어내는 게 바로 에이전틱 AI가 되는데 이 에이전트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무슨 요원 이렇게 보이잖아요. 네, 뭐 FBI 요원 그런 FBI 에이전트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영어 표현으로 본다면 사람과 같이 스스로 움직이고 행동할 수 있는 개체는 모두 에이전트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인공지능이 스스로 행동하게 되는 건데 이 에이전트가 여러 에이전트들과 도구랑 또 협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최근 들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마치 피지컬 AI라는 젠슨 황 얘기로는 맨 마지막 단계를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생각보다 오래 걸릴 거예요. 왜냐면 에이전틱 AI라는 게 발전을 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는 AI가 만들어져야지 그게 물리적인 존재하고 결합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전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이전에도 물리적 존재가 많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자동차입니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처럼 생기지 않아도 로봇이 굉장히 많아요. 길거리도 그렇고 공장에 가면요. 이곳에 인공지능이 들어가는 게 먼저일 거예요. 그리고 나서 휴머노이드 우리를 닮은 로봇이 나올 텐데 생각보다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인공지능 트렌드 중에서 올해, 내년, 후년까지 핵심은 바로 AI 에이전트 마켓하고 에이전트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투자를 하시거나 또 관심 가지신다 그러면 시장 트렌드에서 누가 이 에이전트 시장에서 선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선으로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젠슨 왕이 한마디를 더한 게 바로 스케일링 로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과거에 굉장히 큰 임팩트를 줬던 게 바로 반도체예요. 반도체를 보면요. 무어스 로우라든지 황스 로우라고 부르는 게 있었습니다. 매 4년마다 반도체 집적도가 2배씩 좋아진다든지 가격이 내려간다든지 뭐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것하고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에도 스케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챗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드는 스케일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하고 있는 것은 포스트 트레이닝 스케일링이라 그래서 실제로 한번 만들어낸 거를 전문화시키거나 더 똑똑하게 만드는 스케일링이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스케일링은 더 큰 거를 만들어내거나 더 복잡한 것을 굉장히 많은 GPU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큰 변화는 뭐냐면 바로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이에요. 어려우신가요?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이래요. 과거에는 엔비디아 GPU 10,000개, 10만 개를 돌려서 거대한 인공지능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GPU 10개를 가지고 시간으로 스케일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론이라는 기술이 거기에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고 저희 회사가 나오는 새로운 모델도 그렇고 딥식 모델도 그렇고요. 모두가 다 차세대 모델로는 리즈닝 모델을 내놓고 있습니다. 리즈닝은 한 번 질문하면 답변하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논리적으로 여러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읽어보면서 검증을 해 가게 돼요. 그래서 스스로 깊게 생각하는 모델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것들이 기존에 있던 서비스하고 결합이 되면서 에이전트 시장을 확산시키고 강화해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 패러다임이 새롭게 변화할 때마다 기존의 거대 기업들이 몰락하고 새로운 기업들이 부상했었습니다. 현재 거대 기업 중 위기를 맞이한 곳은 어디인가요?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요. 매 순간마다 큰 패러다임이 변화가 있었을 때 기존 기업들이 어려움에 부닥치기는 해요. 예를 들면 닷컴 버블 시대 때를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큰 성과를 내지도 못했고 애플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실패해서 꼬꾸라졌습니다. 반면에 모바일 시대가 됐을 때는 애플이 치고 올라왔고 삼성전자도 치고 왔지만 LG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는 여전히 거기서 큰 성과를 내지는 못했죠. 반면에 이번에 LG가 AI 시장을 굉장히 확대해 나가고 관심을 받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치고 올라왔거든요. 반면에 구글이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구글이 어려울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심 갖고 봐야지 되는 빅테크 기업 중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보이는 게 대한민국으로 보자면은 예를 들면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곳들이 과연 이 시장에서 경쟁에서 살아남고 이겨낼 수 있을 건가 하는 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제조기업 중에서 소비 제조기업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 같은 곳들도 AI를 탑재하는 노력을 합니다만 그 본질적인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하는 도전에 직면했다고 또 볼 수도 있겠죠. 거기다가 미국 기업으로 보자면은 아마존도 여전히 아마존에서 클라우드 사업은 전 세계 1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클라우드에서 AI 기능을 제공하는 것 외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를 그 위에 얹어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여전한 도전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맥락으로 본다면은 일본에 있는 소프트뱅크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도전 과제에 있고 손정희가 의사결정한 거는 자국 내에서의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오픈 AI나 미국 정부하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해나가고 성장하려고 하는 의사선택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결국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하는 큰 도전 과제가 또 우리 앞에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빅테크는 아니겠지만 전통적인 제조기업에게도 대단히 큰 도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고요. 또 전통적인 제조 부분에서도 제조 생산을 담당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큰 도전 과제가 빅테크는 아니겠습니다만 거대 제조기업에도 큰 도전이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도전들은 거대 기업들, 빅테크, 제조기업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산업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고 보고 각 기업체에서는 어떻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넘어서 AI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색형 AI의 수익 모델이 아직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수익 모델이 생길 것으로 보시나요?
가장 대표적인 건 현재는 서브스크립션을 하고 있죠. 검색형 AI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퍼플렉시티라든지요. 또는 구버라고 하는 저희 회사도 관여된 서비스 같은 곳들이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서비스 기업들은 현재는 서브스크립션 중심일 텐데 아마 올해 내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게 바로 광고 모델일 겁니다. 이 검색형 AI가 생성하는 것이 텍스트뿐만 아니라 리포트, 이미지라든지 또 차트 같은 것들이 포함한 리포트로 강화가 될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미 시작이 됐지만 음성도 생성해서 팟캐스트도 생성하고 유튜브도 자동 생성을 하게 됩니다. 에이전트로. 그럼 거기에 광고 모델이 삽입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그 광고가 많은 분들은 예를 들면 리포트라든지 문서면 중간에 이제 배너 광고처럼 들어가거나 아니면 또 유튜브다 그러면 앞에다가 배너를 세우거나 중간에 사이 광고 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PPL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면 챗GPT가 답변을 하거나 검색을 해서 검색된 결과를 딥 리서치처럼 리포팅을 할 때 중간중간 사이에 PPL 형태로 삽입이 된 광고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시장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브로커 역할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에이전트 비즈니스로 강화되면은 단순한 검색이 아니라 다양한 도구들이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에이전트 비즈니스로 결합이 될 때는 투자를 하기 위한 투자 보고서를 작성을 한다든지 여행을 간다 그러면 여행 보고서 작성뿐만 아니라 비행기표를 예약을 하거나 숙박을 예약하는 것까지로 연결이 되거든요. 에이전트가. 그때 그 수수료를 먹는 것뿐만 아니라 투자를 한다면 투자 상품과 관련된 걸 추천을 하면서 수수료를 먹는 형태의 광고하고는 좀 다른 전통적인 브로커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실생활에서 브로커 비즈니스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모든 유통시장들, 우리가 쿠팡에 가서 뭘 한다. 쿠팡은 브로커인 거거든요. 네, 물건을 중개하는 거니까요. 모든 금융시장 대부분이 브로커 역할을 합니다. 돈을 투자를 받거나 저금을 한 걸 갖고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상품을 유통을 시켜서 브로커들이 페어를 하는 거거든요. 모든 여행산업 브로커 산업입니다. 이 산업에 AI가 에이전트로 들어가고 검색 AI하고 결합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는 것 올해부터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하리라고 보여집니다. 많은 기업이 AGI를 목표로 AI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AGI는 무엇이며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제가 이것도 하나 그림을 가져왔는데 인간하고 로봇이 마치 신의 창조처럼 서로 끝을 맞대하고 있는데요. AGI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의 약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인간처럼 다양하고 모든 분야의 지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를 해요. 지금 챗GPT는 글을 읽어서 이해를 하고 질문하면 답변을 하는 전문화된 지능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지능만 얘기하고 지식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지능은 훨씬 더 폭이 넓습니다. 친구들과 교감하고 공감하고 자연을 느끼고 운동을 하고 음악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지능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뇌가 하는 일들이요. 그럼 그 정도까지 발전이 돼야 된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사실은 AGI를 정의하기는 어려워요. 그냥 포괄적으로 인간과 소통 가능한 인간 수준의 포괄적 지능을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그게 도대체 뭐냐고 정의는 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AGI를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면 AGI는 어떤 정도의 지능을 가져야 되냐 하는 것들을 평가해 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우리 인간은 이런 것들을 다 가능해요. 자율적 학습도 하고 개념 일반화, 추론과 이해도 하고 과학적 사고, 문제 해결, 의사소통, 자각, 자의식, 다중인지, 윤리, 사회성, 반성, 성찰. 반성하고 성찰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 다음에 개성, 친밀감. 어떤 각각 개개인이 개성도 있지만 사용자하고 친밀감을 누리기도 하고요. 신체 지능도 굉장히 중요한 지능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는 인공지능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현재 우리 인간의 수준이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 현재 각각 지능 수준이 얼만큼 왔냐. 이 정도밖에 못 왔어요. 여전히 우리는 AGI한테 가기 위한 굉장히 많은 과정이 있고 그 여정은 이미 시작된 거이긴 하지만 완성되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20년은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분은 5년 안에 된다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AGI는 협의의 AGI일 것 같아요. 좁은 의미의. 근데 제가 생각하는 진짜 인간과 교감하고 소통할 만큼 광의의 AGI는 20년, 30년 이상이 전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서 결정적인 브렉스루가 뭐냐면 바로 몸입니다. 우리는 SF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런 어떤 비커나 이런 데다가 뇌만 당겨놓고 얘가 뭐 세상을 지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인지과학에서 밝혀낸 얘기로는 우리는 몸이 있어야 됩니다.
몸 없는 지능이 인간 수준으로 발전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몸에 내재화된 지능에 의해서 Embodied AI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 몸처럼 섬세한 몸이 로봇이 가져야 되거든요. 우리 몸에 있는 그 많은 센서 기관들, 그 많은 근육들의 섬세한 운동뿐만 아니라 몸을 통해서 배우는 게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운동 좋아하시면 농구라든지 탁구라든지 골프를 보면 우리 뇌가 학습을 하지만 사실은 몸으로 학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머슬 메모리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지만 몸과 뇌가 동시에 작동이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온 몸에도 뇌가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머릿속에 있는 신경세포들의 뭉치라고 보면 되는데 이 신경세포가 온몸에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진짜 광의에 제대로 된 AGI를 가려면 인공지능의 몸을 가져야 되고요. 그 몸이 인간 수준에 도달하는 데는 적어도 상당한 기간이 저는 걸릴 거라고 보여지고 그래도 그 시간은 언젠간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AI 개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일자리입니다. 현재 AI로 인해 노동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나요? 비근한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재작년에 미국에서 제일 많이 해고된 직업이 뭘까요? 바로 개발자들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프로그램 짜는 사람이에요. 3년 전만 하더라도 가장 부족해가지고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개발자가 모자르다고 난리였거든요. 그래서 직장을 한 개발자가 두세 번 옮기면 급여가 2배까지 올라갔었어요. 특히 코로나 시절에. 근데 코비드-19 그 시절이 끝나고 나서 AI가 본격 도입되고 나서 희한하게도 AI를 개발하는데 가장 많은 기여를 했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가장 많이 해고됐습니다. 현재 재작년 기준으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새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 코드의 25%에서 30%가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이 개발했고요. 작년 기준은 아마 30%가 넘었을 거라고 보여지고 아마 올해 내년 넘어가면 40%까지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만 작년도에 20만 명 이상이 해고가 됐습니다. 개발자가. 그리고 실제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걸 배우는 학과를 우리는 컴공이라고 그러지만 정확한 표현은 컴퓨터 사이언스 학과거든요. 이 미국에 있는 컴퓨터 사이언스 학과 아이들이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못해요. 요즘. 그게 단 2년 만에 변화된 세상입니다. 직업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지적 노동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더 많은 임팩트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참조 화면을 좀 가져왔는데요. 그럼 지적 노동이 뭐냐라고 본다면 우리는 지적 노동을 보시는 것처럼 X축을 보면 최적화하고 전략적 창의력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거를 실수하지 않는 지적 노동을 최적화 부분이고요. 한 번도 배우지 않은 것을 우리가 지적 노동을 통해서 해내야 되는 게 전략성과 창의력 부분이죠. 그렇죠? 반면에 세로축을 보면 맨 꼭대기 강력한 공감력은 뭐냐면 우리가 지적 노동을 혼자 하지 않고 여러 사람하고 협력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강력한 공감력과 협업을 통해서 지적 노동을 하는 것이고요. Y축의 맨 밑으로 보면은 나 혼자 해도 되는 것들이에요. 그럼 여기 보시면 배운 거를 실수하지 않으면서 나 혼자 해도 되는 게 영상의학, 택시, 보안 담당, 전화영업, 청소원, 트럭 기사들이야. 이거는 인공지능에 의해서 모두 다 리플레이스가 될 거예요. 직업이 없어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반면에 두 번째로 보면 데이터도 없고 아무도 안 해본 것을 내가 알아서 해봐야지 되는 영역이 전략과 창의력 부분이죠. 데이터가 없고 아무도 안 해본 거예요. 그런데 나 혼자 해도 되는 영역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런 분들, 예술가, 칼럼니스트, 경제학자, 과학자, 연구조사하는 분들이 AI를 도구로 사용하게 될 거예요. 실제로 큰 임팩트를 주는 부분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이사분면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과 소통도 하고 교감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배운 지식을 실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학교 선생님, 그래야죠. 학생들과 교감을 해야 되지만 틀리게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의사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배운 의술을 베풀 때 틀리면 안 돼요. 그런데 베푸는 대상자가 있죠. 환자라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 혼자가 하는 게 아니고 이해관계자가 다른 사람하고 있으면서도 배운 거를 실수하지 않으면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이 가장 AI에서 큰 임팩트를 주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면 학교 선생님 예를 들까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수학 교실에 들어가면 30명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20명이 자요. 10명은 못 알아들어서 자고 10명은 이미 공부 선행학습 다 했기 때문에 합니다. 근데 똑같은 걸 가르치는데 그걸 이해하는 애들이랑 공부하는 애들은 1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30%밖에. 그럼 왜 그래야 되죠? 이제 10년 후가 되면 그럴 필요 없을 거예요. 개그맨이 되고 싶은 사람들, 화가가 되고 싶은 사람들, 그냥 수학적 개념만 알면 되는 거죠. 그러면 30명이 됐던 20명 개별적으로 수학 교과서가 만들어져요. 맞춤형으로. 시험 문제도 각각의 생성이 되게 됩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역할에 따라 운동선수가 되면 운동선수가 알아야 되는 수준으로만 수학 교육이 되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에이전트들이 영상도 만들어지고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런 AI 선생님이 나오겠죠. 그럼 진짜 선생님은 뭘 할까요? 그 아이들의 미래, 또 아이들의 꿈,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 다른 아이들과 협업하고 소통을 하는 것, 리더십,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얘기 나누지 않을까요? 그러면 선생님은 뭐냐면 30명 아이한테 똑같은 것을 가르치는 직업이 아니라 그 아이들은 AI를 통해서 협력하면서 배우지만 그 아이들의 전인격적인 삶과 꿈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하는 코치 역할을 하고 상담사 역할을 하게 되겠죠. 의사 선생님도 똑같습니다. 지금 중병에 걸려서 유명한 뭐 서울대병원이나 아산병원 갔잖아요. 2, 3분도 선생님하고 얘기를 못 나눠요. 따다다닥 얘기하면은 네 그러고 나가는 거죠. 그게 끝이에요.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진단, 처방, 수술의 일부는 AI가 돕게 돼요. 생산성이 높아지겠죠. 그럼 의사 선생님이 뭐 할까요? 환자들이 궁금한 것들에 답변 들고 환자 가족들의 걱정을 같이 상담해 주면서 풀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그동안 반복적으로 해왔었던 업무는 AI가 하게 될 거예요. 똑같은 거 가르치고 똑같은 거 진단하는 거는. 그런데 다른 사람과 협업을 하고 소통을 하는 거에 인터페이스 부분을 사람이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직업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강한 공감력이 필요하면서 아무도 배워보지 못했던 부분은 어떻게 될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그렸는데 미래는 이런 식으로 직업이 변화가 될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과 AI가 협업을 하면서 생산성이 높아지게 될 텐데요. 어떤 직업은 AI가 협업이 아니라 아예 바꿔버릴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AI 택시가 다니거든요. 그것도 4종류의 AI 택시가 다닙니다. 골라서 탈 수가 있어요. 놀라운 거죠. 2년 전에 도입이 됐는데 그때만 해도 뭐 교통체증이 일어난다 말이 많았는데 지금은 아무도 교통체증에 대한 문제제기하지 않고 AI 택시를 불러서 탑니다. 심지어는 비용도 조금 더 싸거나 한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더 안전하기까지 해요. 안전하게 운전하거든요. 사람이 안 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는 택시 기사라는 자리는 100% 대체가 될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배운 거를 실수하지 않으면서 혼자 해도 되는 업무들은요. 그렇지만 나머지 업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AI하고 협업을 하면서 생산성이 올라가게 되고요. 각각 일하는 방식에 해당이 되는 것 자체가 바뀌어져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직업에는 큰 도전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기업체도요. 어떤 도전이 있을까요? 자료 화면을 잠깐 보시면요. 일단 직종노동 생산성이 바뀌어지게 돼요. 의사 선생님도 바뀌고 학교 선생님도 바뀌고 기업 내부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고용 구조가 변화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데 우리가 알고 있기는 개발자의 천국이었거든요. 근데 개발자를 어마어마하게 해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용 구조가 변화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이제 출발점이에요. 그럼 기업에 가지고 있는 채용에 대한 고용 구조가 어마어마하게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일하는 방식이 바뀌게 돼요. 일하는 방식이 혁신되게 돼요. 기존에 영상 촬영한다 그래서 사람을 모셔다가 대본을 쓰고 작가가 인터뷰도 하고 옆에 누구 게스트가 와서 대화를 나누죠. 여기에 AI가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본 만드는 거 AI가 대본을 만들겠죠. 심지어는 게스트 나오는 것도 사진 한 장 찍으면 지금도 생성을 합니다. 목소리까지 포함해서. 그게 지금은 어색할 텐데 발전할 거고 그러면 그 게스트에 승인이 있으면은 촬영장만 오지 않고도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투자는 어떻게 될까요? 투자하는 일하는 방식도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럼 뭐가 변화가 생각할까요? 기업이나 조직의 문화가 바뀌게 됩니다. 일하는 문화가 바뀌게 된다라는 얘기는 사회에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마지막은 바로 경제 부분이 될 텐데요. 새로운 사업 모델이 나옵니다. 사업 모델은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그러면 이게 서비스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이버의 사업 모델은 검색일까요? 아닙니다. 네이버가 돈 버는 방식은 광고예요. 그래서 네이버의 비즈니스 모델은 광고 모델과 그 다음에 쇼핑몰 사업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네이버는 그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비즈니스 모델을 웹과 인터넷 포털이라는 걸 통해서 달성을 해낸 거예요. 그러면 모바일 시대는 어땠을까요?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 굉장히 위대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왔죠. 그게 뭐냐면 바로 앱스토어입니다. 누군가의 개발자가 만들어서 앱스토어에 올리면 70%를 개발자 본인이 먹게 되는 거죠. 유튜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튜브를 포함한 방송이 스마트폰 시대와 닷컴 시대에 이제 확산이 됐죠. 그러면서 지금 우리 신사임당 같은 형태의 채널이 만들어지고 이 채널에 비즈니스 모델이 생기게 돼요. 광고를 포함을 한. 놀라운 거죠. 돈 버는 방식이 완전히 새로 나오게 됩니다. 즉 AI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돈 버는 방식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각 기업이나 세상을 바꾸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기업에게도 영향을 미치는데 조직 구조를 바꾸게 됩니다. 지금 자료를 보시면 전통적인 조직 구조는 그래요. 사장님이 있고 사업본부가 있고 사업본부 밑에 팀이 있고요. 근데 현재는 커맨더 오브 팀 오르가니제이션이라 그래서 위에 커맨더는 있지만 밑에 팀은 막 섞여 있는 듯이 이렇게 전문화되어 있는 거죠.
그럼 미래 팀은 어떻게 될까? 팀 오브 팀즈라고 해서 막 섞여 있고 그 사이사이에 에이전트라는 것들이 들어가서 협업하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그 조직 구조나 이런 것들이 통으로 바뀌어진다는 걸 의미를 하죠. 그래서 한마디로 보자면 직업이 어떻게 될까? 직업 없어지는 게 생길 거고요. 협업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어떤 기자님이나 의사 선생님이나 변호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럼 제가 할 일도 없어지겠네요. 아닙니다. 변호사님보다 AI와 잘 협업하고 AI를 잘 쓰는 변호사님이 바로 그렇지 못한 변호사님의 직업을 뺏겠죠. 그런 시대로 이제 바뀌어지는 게 차기 10년, 20년이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AI가 직업에 어느 정도까지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예,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려운데요. 저는 직업을 대체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직업을 대체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실업을 걱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업률이 저는 올라갈 거라고 보진 않아요. 단기적으로 흔들림은 있을 텐데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하는 시간을 줄일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었던 1920, 30년 이전에는요. 주당 근무 시간이 60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주당 근무 시간이 42시간 정도로 줄었어요. 근데 3차 산업혁명이 진행하는 컴퓨터, 인터넷 진행하면서 스마트폰 이게 나오고 나서 미국 기준으로 주당 근무 시간이 36시간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 AI가 본질적인 새로운 산업혁명에 기여를 한다면요. 사람들의 주당 근무 시간, 우리는 지금 40시간이니 뭐니 얘기하지만 28시간 수준으로 3시간 이하로 전 떨어진다고 봅니다. 10년, 20년 내요. 그리고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직업들이 나오게 돼요. 직업의 다양성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실제로 1900년도 초의 직업의 개수와 지금의 직업의 개수가 대략 10배가 차이 납니다. 1900년도 초에 직업의 개수를 나열하면은 대략 직업의 개수가 2000개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직업을 상세 구분하면 2만 종까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직업의 종류가 다양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마찬가지로 AI가 협업을 함으로써 우리가 실업을 하거나 직업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게 아니라 직업이 더 다양해지고 생산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일하는 시간을 줄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제조업입니다. 실제로 우리 공장에 가보면 1900년 초에 있는 제조공장, 대표적으로 자동차의 공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10,000명이 일하고 있었다면 똑같은 생산량을 만드는데 지금은 10분의 1 인력인 1000명으로 가능합니다. 그럼 실업률이 증가됐을까요? 아닙니다. 다양한 제조업뿐만 아니라 자동차 서비스 기업이 만들어지게 됐어요. 또한 자동차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 자동차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예를 들자면 공무원들이 하는 일도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외에 다른 정밀 제조기업도 또 증가가 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직업은 움직이고 변하는 것이지 실업이 증가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과도기적으로는 없어지는 직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어느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 있고 조정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소프트웨어를 포함을 한 오히려 지적 노동을 하는 쪽이 더 큰 임팩트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변호사들, 의사들을 포함한 지적 노동자들이 AI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면은 오히려 AI를 충분히 사용하는 다른 지적 노동자나 기업들에 의해서 큰 임팩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육체 노동을 하는 쪽은 큰 임팩트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가 많은 오해가 있는데 한번 잘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AI 사회에 기대되는 점과 걱정되는 점은 무엇이 있나요? 저희 호모사피엔스라는 우리 종족은 굉장히 경제적 동물이죠. 다시 얘기해서 편해지고 풍요로운 경제적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한번 경험한 것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제가 어느 날 비행기 타고 출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제가 무슨 비즈니스 클래스로 업그레이드도 되고 또 공항에 가면은 비즈니스 클래스에 해당이 되는 라운지도 이용할 수 있고 또 제가 또 뭐 상장사 대표도 되고 또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가끔은 퍼스트 클래스로 업그레이드 되고 이제 다시 이코노미 꼴찌 칸으로 가서 앉는 게 되게 골치 아픈 거고 싫어지는 거죠. 우리 인간들이 모두 그런 것 같아요. 입는 거, 먹는 거, 사는 거, 즐기는 것들 모든 것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경제적 욕심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일을 하려고 하고 더 많은 부를 쌓으려고 하고 더 좋은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신사임당 이 방송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지도 모르죠. 예. 그런데 사실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그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연평균 성장률이 지금 2%가 안 돼요. 그 얘기는 대한민국 전체가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이 투자하기 위해서 고민을 해도 평균 수익 향상이 2%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물가 상승률이 2%가 넘어요. 그 얘기는 이미 멈췄다는 거예요. 실질 GDP 관점에서 실질 GDP는 물가를 고려한 거잖아요. 관점으로 보면은 대한민국 성장이 멈췄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모든 선진국이 똑같아요. 왜 멈췄을까요? 산업혁신이라는 것과 생산성 혁신이 멈췄기 때문이에요. 과거 100년, 200년 동안의 생산성 향상의 핵심이 뭐예요? 바로 근육 노동의 자동화인 거예요. 무거운 거 들어올리고 빨리 움직이고 하늘 날고 뭐 반도체처럼 손 근육으로 불가능한 것들을 미세 공정을 해내는 것들이죠. 근육 노동을 자동화했던 거. 그걸 통해서 매년 7, 8%에서 10%씩 고속 성장을 했던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 인류는 부유해졌어요. 먹는 것도 근육 노동 자동화를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안경이니 제 시계니 이런 것들도 다 공장 자동화를 통해서 가능했던 것이에요. 근데 그게 모든 선진국이 2%, 1%를 이제 주저앉은 거거든요. 혁신이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그럼 질문하신 것은 무엇을 기대하느냐? 향후 20년 동안은 또 다른 1년에 5에서 10%를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바로 지적노동 생산성을 올리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은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인구 통계학적으로 본다면 지금부터 20년 후에 70세 되고 80세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잘 안 죽어요. 그래서 65세부터 100세까지의 초고령 인구가 지금의 2배가 됩니다. 대한민국이. 반면에 노동인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뭐 18세로 보던 20세부터 65세의 인구는 지금의 절반이 돼요. 정확히는 20년 후에는 지금의 60% 수준이 되고 30년 후에 지금의 50% 수준을 주저앉습니다. 일하고 돈 벌 사람이 없어요. 대신에 돈 쓸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증가됩니다. 맨날 병원 가야 되고 연금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결국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을 해야 되는 것들이 1, 2%가 아니라 또다시 5% 이상씩 성장하지 않으면 이제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기도 한 거죠. 그럼 거기에 또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냐? 대한민국이 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냐는 겁니다. 글로벌 경쟁 체계에 있어서. 네이버를 포함한 몇몇 회사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을 지켜야 된다는데 이미 그건 끝났습니다. 우리 국가의 시장을 지키는 건 불가능해요. AI 시장.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로 나가야 되고요. 국제적으로 경쟁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나라 기업들과 우리가 마치 삼성이 했던 것처럼 마치 현대자동차가 했던 것처럼 다시 해낼 수 있겠느냐, 어디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 결과물을 국가 차원에서 경쟁력을 만들어낼 수 있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이 저를 포함해서 먼 미래가 아니라 향후 5년, 10년 내에 대한민국 국가와 뭐 저 같은 예를 들면 전문가들과 경제인들이 만들어내야 되는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